라면 돌풍이 불고 있는 요즘 전 세계 곳곳에 없는 데가 없는 거죠.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전중윤 회장입니다. 원재료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대관령에 국내 시장은 석권했잖아요.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답니다.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신춘호 회장이요. 역전을 해보려고 안성에 이걸 지어라. 그야말로 이제 라면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또 무섭게 차고 올라오는 강자가 있습니다. 함태호 명예회장. 승부수를 띄웁니다. 면에 이걸 넣습니다. 면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 면만 먹어요. 라면 업계에 전화가시면 생길 것 같아요. 수출을 합니다. 전 세계를 요즘 강타하고 있잖아요. 불닭 라면이 챌린지 열풍을 스위스 융프라우에 가면 사나이 울리는 매운 라면. 러시아 국민 라면이에요. 네모난 컵라면. 당군 이래 최대 호황. 상반기까지 누적 판매량이 정말요? 대박이 터진 거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라면입니다. 그죠? 다들 라면 잘 드십니까? 좋아. 많이 먹죠. 많이 먹죠. 종류가 많잖아요. 일단 뭐 술 먹고 다음 날 국물이 땡길 땐 국물을 이렇게 먹고 또 가끔 가다가 이제 볶음같이 이렇게 침 나와. 그런 거 땡길 때도 있고. 그래서 거의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진짜 자주 드신 건데? 저도 한 이틀에 한 번 많이 먹을 때 저는 하루에 한 번씩도 먹었어요. 오. 하루에 한 끼는 라면으로 무조건. 원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네.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그렇지. 한 젓가락 그냥 먹는. 뺏어 먹었을 때. 맞아요. 그런 거라 이제 군대 때 라면 추억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이 뽀글이가 또. 추운 날 이제 근무 끝나고 딱 돌아와가지고 라면 봉지에다가 뜨거운 물 그냥 이렇게 딱 부어가지고 뽀글이. 네, 한 3분, 5분 기다리면 딱이지. 여기에 딱 있어. 저는 이제 외국 이제 출장이 많다 보니까 이제 컵라면을 꼭 몇 개씩 챙겨가요. 근데 이제 이게 준비를 안 해가도 돼요. 왜요? 전 세계 곳곳에 다 있어, 다 있어. 없는 데가 없는 다 거죠. 있어요, 다 진짜 있어. 한국 라면 요즘에 대단합니다. 진짜. 그럼요. 네. 모두들 라면 이야기하니까 후끈 달아오르는데요. 통계에 따르면요. 대한민국은 베트남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라면을 많이 먹는 국가인데요. 뭔가 자존심 상하네. 한 사람이 1년에 무려 77봉지를 먹는다고 하니까요. 뭐 거의 4, 5일에 한 번꼴로 라면을 먹는 편이죠. 생활과도 밀접한 게 우리가 자주 소비하는 품목 가지고 물가를 체감하기가 쉽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라면. 해외에서는 빅맥 지수라고 하죠. 어디에 갔을 때 그 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딱 그 라면 가격 가지고 물가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생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라면 업체들도 뭐 밀가루 가격 인상돼도 라면 가격을 올리기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근데 라면은 이제 기호식품이기도 한데 사실 비상식량 개념이 있어요. 근데 라면 사재기 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뭐 위험하다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라면 사가지고 트렁크에다 생수랑 이렇게 넣어놨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그럴 때 이제 마트 텅텅 비고. 그렇다면 말이죠. 이 라면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 라면의 기원을 중국의 국수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라면의 경우에는 1958년에 일본의 안도모모 후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명했습니다. 뭐뭐 훅고. 네, 당시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대만 출신 일본인이었던 모모후쿠가 생선튀김 만드는 걸 보고 힌트를 얻어서 뜨거운 면을 기름에 튀겨서 부어 먹는 형태의 라면을 개발하게 됐고요. 오늘날 일본을 대표하는 굴지의 식품 기업 창업주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인스턴트 라면은 누가 제일 먼저 만든 겁니까 이게?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지금도 이 기업에서 나오는 라면은 유명합니다. 네, 바로 불맛 나는 볶음 라면으로 유명한 그 회사 네네. 삼양식품의 전중윤 회장입니다. 이분이 계시거든요. 프로필을 보시면 1919년 강원도 김하군에서 태어나셨고요. 이때 당시로는 여기 학교 진짜 명문고였습니다. 설상학고등학교. 여기 졸업을 하시고 최신국 보험과에 취직하셨다가 삼성생명의 전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동생명에서 부회장 하시고 제생명에서는 사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61년 40대 초반에 식품회사를 내가 창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라면 사업에 뛰어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사장님께서 갑자기 라면에 꽂혀가지고 약간 좀 생뚱맞은 면이 있기는 해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하루는 이 전 회장이 보험회사 근처에 있는 남대문 시장에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가본 거죠. 근데 이걸 먹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부대찌개? 칼국수? 오신탕? 그때 당시는 꿀꿀죽이죠. 네. 그러니까 먹을 게 뭐가 있나 싶어요. 그죠. 막 당시만 해도 한국에 먹을 게 없었으니까 미군 부대 쓰레기통에서 건진 음식물로요 죽을 끓여서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담배꽁초 같은 이물질도 마구 나왔다고 해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먹으려고 줄까지 섰던 거였는데요. 전중 회장은 5원짜리 꿀꿀이죽을 먹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을 보고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엔 보험보다 음식이 더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고요. 예전에 일본 출장에서 먹었던 인스턴트 라면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하필 왜 라면이었을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쌀은 부족했지만 밀가루는 남아도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밀가루 원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회장님은 밀가루로 라면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공장을 인수한 다음에 라면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열정 열정. 대단하네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일본 최초의 라면 발명가를 그분이 만난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가긴 했지만 거긴 거절당했고요. 자, 1인자한테 거절당하면 어디 가겠어요? 인자. 그렇죠. 라이벌한테 가야죠. 이때 찾아간 게 이제 묘식품의 오쿠이 기요스미라는 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본 최초로 이분은 라면 스프를 개발했습니다. 라면 스프를 개발했습니다. 네, 라면 스프. 처음에는 이 사람도 거절했다고 해요. 네, 거절했다고 하다가 일본까지 이제 넘어와가지고 그걸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 인품이라든가 열정에 반해서 결국 이제 도움을 주기로 결심하고 전 회장에게 라면 생산에 필요한 그 기계들 있잖아요. 이것도 싼 가격에 주고 기술 지원까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로열티도 안 받았어요. 아 당시에요? 그냥 준 거네? 그냥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 기술을 다 전해준 건데 한 가지는 안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스프 안에 들어가는 배합 기술. 배합 기술. 그 원래 그 떡볶이 양념장 두고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잖아 배합 기술을. 배합 기술은 근데 그 본인 회사의 최측근한테도 안 가르쳐줬대요. 비서실장한테도 안 가르쳐줬었다고. 이거 레시피인데. 그걸 레시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쪽지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쪽지를 봤더니 속에 배합 기술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첩보작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한국인들을 위해서 라면 핵심 기술을 가르쳐준 기요스미 사장 덕분에 지금 맛있는 라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하긴 하네요. 네. 전 회장이 라면 기술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힘이 돼준 사람이 있어요. JP. 왜냐면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거든요. 라면 공장을 짓고 이제 기계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모든 달러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달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하는 일본에서 받을 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전 회장은 누굴 찾아가냐면 당시에 정권의 2인자인 중앙정보부장 JP를 찾아가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시판 중이던 인스턴트 라면을 가져가서 이제 보여주고 하면서 내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면 남대문 시장에서 꿀꿀이죽 사 먹고 식량난이 이렇게 심한데 내가 우리 국민들이 배고픔에서 해방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JP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6만 달러 가까이 받았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기계를 도입하고 들어와서도 달러 남은 걸 국가에 반납하니까 그걸 박정희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답니다. 자기가 입마에 포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반납하는 이런 양심적인 사람이나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옛날 말로는 아마 노블이라고 그랬어요. 바위 안에 나이든 부처님. 그런 성품이에요. 훌륭하네. 그 덕분에 드디어 1963년 9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출시합니다. 여기 또 닭인데요? 그러게요. 기본이에요 이게. 이게 삼성에서 초창기에 출시한 라면인데요. 닭고기 국물을 베이스로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라면보다는 조금 싱거운, 뭐 좋게 말하면 슴슴한 뭐 그런 맛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삼했던 그 라면이요. 요즘처럼 얼큰한 맛으로 바뀌게 된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식품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는데요. 라면 스프에 얼큰하게 고춧가루를 넣어보면 어떻겠냐 제안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JP 돈을 대줬으니까. 대줬으니까. JP일 수도 있고 뭐 전화 한 통으로 뭔가 기업의 공정을 바꿀 정도라면 혹시 그분? 어느 날 저녁에 청와대에서부터 전화가 왔는데 박 대통령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전 사장, 나 술 먹고 와가지고 라면을 멋있게 먹었는데 내 입맛에서는 조금 얼큰하게 만들어주면 더욱 좋겠어요.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얼큰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대.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군납도 뭐 하고 뭐 선물도 많이 하고 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가 푹 올라가지고 천하의 전중률 30%면 애국 산업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고 그 당시에 이제 각 회사마다 야근이 다 있잖아요. 신문사도 야근을 하고 기업체도 다가 있고 군대 야근 있고 거기에 불티나게 뭐 발려들어서 얼큰하게 좋더라고. 역시 야근할 땐 라면이요.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 때마다 아무래도 입맛이 안 맞았을 거래요. 외국 음식들이. 한식당도 없고 그러면 느끼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유경수 여사가 버너를 가져가가지고 라면을 호텔방에서 끓여줬대요. 하루는 유경수 여사가 좀 얼큰하게 드시라고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쳐준 거예요. 너무 맛있거든요. 얼큰하니. 신세계. 예.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더 맛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전화해서 자 고춧가루 좀 넣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뭡니까? 당시 최초 인스턴트 라면 얼마였을까요? 당시에 김치찌개 백반이 한 30원, 짜장면이 40원, 20원, 20원. 20원이요. 5원 나는 거. 5원, 15원 정도 돼. 10원입니다. 10원? 그래. 10원이면 지금 한 2, 3천 원 한다는 소리예요. 라면 2, 3천원이면. 꽤 비싼 편인 거거든요. 이렇게 했었던 본인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겠죠. 그게 뭐냐면 일본 라면이 한 85g인데 삽라면은 100g입니다. 일본 라면보다 한 15g 정도가 이제 조금 많았었던 거죠. 양은 많지만 가격은 좀 부담스러웠던 라면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예상보다 잘 안 팔렸습니다. 게다가 꼬불꼬불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주얼도 너무 낯설었던 겁니다. 또 라면이란 이름 자체도 왠지 시나 천 같은 느낌이 들어서 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아니고 입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입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왜 우리는 원래가 국수거든요, 국수. 라면이라는 것 자체가 국수인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홍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홍보하실 때 맨 처음에 이제 당연히 신문 광고를 했을 테고 그다음에 전자지 돌리고 그 당시는 좀 파격적으로 애드벌룬도 올리고 막 이랬었답니다. 근데 다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역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큰 속 걸어놓고 라면 끓여고 그냥 공짜로 나누죠. 공짜로. 그 당시는 상당히 파격적인 거죠. 먹으니까 먹을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걸 육탄판촉이라고 했다. 육탄판촉.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공짜로 나눠줘서 맛을 보게 하고 지금이야 뭐 무료 시식 이런 말이 있지만 없으니까 육탄판촉.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제 라면이란 존재도 알게 됐고 먹어보니 맛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슬슬 사기 시작하는데 1963년 12월에는 이게 한 20만 개 정도 팔렸었는데 그로부터 한 2년도 채 안 됐습니다. 65년 7월에 100만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2년 만에 5배가 증가를 한 거죠. 그렇게 1960년대 후반이 되자 이전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라면 판매율은 급증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이제 라면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라면 시장이 급성장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달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수요일하고 토요일에만 색깔이 되어 있는데요. 쌀을 먹지 말자 이런 거 아니에요? 쌀을 먹지 말자. 쌀을 덜 먹자. 혼분식 장려. 예, 그때 분식을 장려했거든요. 쌀이 부족하니까. 네, 맞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업술, 무, 쌀, 미 자를 써서
무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날은 음식점들이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쌀로 만든 음식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쌀이 아닌 밀가루를 만든 음식을 먹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덩달아서 라면 판매량도 급증하게 된 겁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점심시간 되면 선생님이 도시락을 검사했어요. 야, 너 왜 쌀만 가져갔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쌀을 못 먹게 하면 이제 배를 고를 수는 없으니까 밀가루 소비량이 늘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밀가루로 만드는 라면의 판매량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라면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됐는데 1967년에 사장이 연간 700만 개의 라면을 생산을 했다고 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쌀 30만 석, 서울 인구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이야. 그만큼을 이제 라면으로 대체를 시켜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삼이 제1회 식품 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라면이 잘 팔리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골로라고 불리는 골로. 석유 풍로가 그때 이제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궁이 대신 화구가 작은 이제 풍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라면 끓이기가 더 수월해졌던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양은 냄비까지 보급되면서 양은 냄비. 집에 하나씩 있지 않아요? 있지. 찌그러져야 제맛이죠. 그러면서 라면이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되는 거죠. 이 라면이 이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분식집이 또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 월화의 집이라는 분식집이 하나 있었어요. 유명한 분식집. 이름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여기는 라면이 유명한 게 아니고 이 라면을 끓이는 셰프들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요? 누구였을까요? 아니, 귀신이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끓였나? 오라의 공동묘지 같은. 분장하고.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배우들아냐. 분식집에서 한승현 씨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라면 끓여주시는 거죠. 이런 진짜요? 분식집이 있었다고요? 네. 이 월화의 집이 공전의 히트를 쳤었던 월화의 공동묘지. 네, 월화의 공동묘지에서 따온 이름인데 이게 1969년에 이 분식집이 문을 열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영화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협회에서. 혼문식 장려운동에 영화인들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걸 조금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이제 개업을 하게 된 거고 당시에 이제 1위였었던 삼양식품이 장소를 협찬해 줬습니다. 재능 기부네, 재능 기부. 그렇죠. 네. 저 얼마였어요? 이때가 이제 라면 봉지라면 기준으로 하면 19원이거든요. 아하. 근데 끓여주는 라면으로 하면 30원? 40원. 그러면 싼 거예요. 비싼 건 아니네. 스타들이 끓여주는 건데 40원이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사인도 해줬을 텐데.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첫날에만 650g. 첫날에만 650g. 어떡해. 650g이면 650명이 먹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끓여요? 아무것도 끓였나? 그래서인지 월화의 집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650개를 어떻게 끓여요, 매일? 그렇지, 오래 갈 수가 없지. 어쨌든 당시 정부가 원하던 혼분식 장려 캠페인을 확실하게 보여준 최고의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후에 국내에서 라면 출시해서 국내 시장을 석권했잖아요. 뭐 독점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번에 더 발전의 계기가 있어요. 뭐냐? 수출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하고 대만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150만 달러 어치의 라면을 수출하는데 어디에 수출하냐면 베트남. 당시에 베트남에 뭐 있었어요? 월남전. 전쟁통에서 라면 끓이면 그게 얼마나 쉬워. 그 라면을 수출한 거예요. 150만 달러 어치를. 그러면 베트남에 라면 수출하면 누가 제일 많이 먹을게요? 한국 장병들. 그렇죠. 파병 군인. 그럼 그거 먹는 거 보고 미군, 또 미군이 먹는 거 보고 현지인.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삼양식품이 한 2년 동안 1억이 적자였는데 당시 돈으로 자본금의 5배를 벌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승승장구한 거죠. 월남전이 라면 살렸네. 예. 운때가 잘 맞았네. 혼분식 장려의 이 월남전. 원래는 이게 뭔가 이 맞아떨어져야 돼. 아, 참나. 아쉬우세요? 뭔가 아쉬우신가요? 이 승승장구했을 때 라면 업계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야 또? 누구였을까요? 힌트 만나보시죠.
신격호 회장.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신격호 회장의 친동생입니다. 라면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농창업주 심춘호 회장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분 닮았어요, 네. 완전. 네. 동생인 거 치고도 굉장히 닮았어. 네. 뭐 외모도 닮았지만 식품 사업으로 재벌이 됐다라는 것도 닮았는데 이 신격호 회장은 껌으로 네. 그룹을 세웠고 동생 신춘호 회장은 라면으로 이 농을 키웠습니다. 네. 프로필 한번 보겠습니다. 1930년생으로 네네. 태어났고요. 울산에서 10남매 중 5째로 태어났어요. 대학 졸업 후에 찐격호 회장의 사업을 도와서 이 롯데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1965년 롯데공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을 그때 창업을 했는데요. 2021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농그룹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평소 은둔형 스타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언론에 얼굴을 노출한 적이 맞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별로 본 적이 없어. 하지만 이제 라면에 관련된 일이라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1960년대 초에요. 일본에서는 인스턴트 라면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춘호는요, 큰형에게 한국에 가서 라면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라면이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에이, 잘못 판단했네. 잘못 판단했지. 오판이야, 오판. 오판이지. 오판이야, 말도 안 되지. 오판이야. 아니, 사업가로서 안목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라면 사업은 도대체 왜 그러니까. 반대를 하신 거죠? 그 당시 일본에서 라면은 서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주식 대신 먹는 게 아니라 간식 개념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한국은 아직 간편식을 사 먹을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미 롯데는 이미 일본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롯데가를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1965년에 롯데업을 차리게 되는 건데 이게 상식품이 인스턴트 라면을 최초로 출시한 지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막 인기 끌 때 네. 라면이 이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라면 공장이 당시에는 우후죽순처럼 막 생기고 있었던 때라고 하더라고요. 단연 1등은 사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신춘호 회장이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간 컨셉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일본처럼 기호식품 하지 말고 밥처럼 주식으로 만들자, 라면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은 일본과는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기술을 안 가져오고 우리가 자체 기술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으로 선보인 라면이 궁금하네요. 어떤 라면일까요? 라면은 롯라면 우리 입맛에 그만이요. 김치 깍두기에는 역시 롯라면입니다. 김치 깍두기의 맛이라고. 아니, 김치 깍두기 맛이라니까 사람하고는 달리 처음부터 좀 얼큰하게 만들었나 싶은데 사람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자, 이게 좀 생소한 탓인지 그렇게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까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탕이라고 했잖아요. 사탕이 이미 그 시장의 80% 정도를 석권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20%의 시장을 자잘자잘한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롯데공업, 오늘날의 이제 그 직원들이 이 새로운 김치 깍두기만 라면 출시되고 이러니까 소매점을 방문하면서 이것 좀 팔아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삼라면만 팔린다, 갖다 놔봐야 안 팔린다, 괜히 재고만 쌓인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신생업체들은 준비 없이 라면 생산에 막 뛰어들었다가 거의 한 6개월 만에 다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9년이 되자 전주민 회장의 사과 신춘호 회장의 롯공업 두 강자만이 살아남았는데요. 사실 신춘호 회장도 사업 초기에는 부채 비율이 1000%를 넘을 정도로 적자가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970년 라면 시장의 판도를 뒤바꾼 신춘호 회장의 야심작. 무엇이었을까요?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닭과 소냐. 닭과 소? 신춘호 회장이 내놓은 야심작은 바로 속라면이었습니다. 이전만 해도 그 라면은 닭고기 국물이 이제 베이스로 했는데 이 처음으로 소고기 국물을 베이스로 한 라면이 딱 나온 거예요. 복숭어? 닭국물보다는 소국물. 확실히 차라리 돼지가 나, 차라리 돼지가 나. 근데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 이 땅에 살았었던 사람들의 돼지도 잘 안 먹었고요.
닭도 잘 안 먹었습니다. 닭 안 잡아먹었어요? 닭 안 먹었어요? 닭은 보통 달걀 낳는 용도지 그러니까 그걸 먹지 않아요, 잘. 이게 소고기 국물의 맛을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원들한테 종로에 있는 유명한 도가니탕집 거기에 육수 내는 법을 알아갖고 와요. 아하. 근데 연구원들이 이 맛을 알려면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야죠. 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주머니들이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와가지고 장사 안 되게 나가 구박을 받으면서도 국물 개발을 해와서 완성한 게 속라면입니다. 아, 저거 재밌네요. 근데 그동안 업계 1위였던 사장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상황에 굉장히 위협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삼양에서도 1970년 10월에요. 그러니까 같은 달에 신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뭐죠? 바로 쇠고기로 만든 라면이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소고기 육수로 맛을 낸 라면을 선보였던 거고요. 그동안 후발주자였던 신춘호 회장은요, 제품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가 내놓은 소라면이 대히트를 치면서요, 노트봉의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20%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 역전의 조짐은 보이긴 했었습니다. 네네. 롯데공업이 소고기 라면을 출시하기 8개월 전에 이미 히트작을 또 하나 냈는데요. 바로 인스턴트 짜장면이었습니다. 아, 짜장면. 당시만 해도 짜장면을 먹으려면 중국집에 직접 가야 했거든요. 근데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을 낸 겁니다. 제품이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답니다. 그러자 사장도 한 달 뒤에 인스턴트 짜장면을 출시를 했고요. 두 회사가 짜장면으로 1차전을 치른 뒤 소고기 육수 라면으로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된 거죠. 선두주자 삼 입장에서 보면 롯데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72년에 전종윤 회장이 정말 획기적인 라면을 내놓습니다. 또 소고기도 아니고 짜장도 아니고 뭐가 있을까요? 짜장 아니면 짬뽕이지. 볶음? 볶음?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너무 빠릅니까? 아니, 그러니까 맛이 아니라 그냥 형식을 바꾸는 거예요. 아, 컵라면? 그렇지. 이게 이제 일본에서 71년에 컵라면이 출시가 됐어요. 당시 광고가 뭐냐면 끓이지 않고 3분이면 오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왜요? 왜냐면 용기를 만드는데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당시에 라면 하나가 22원인데 이거를 시장에 얼마에 내놨냐면 100원. 왜냐면 입장에서 용기 값이 있으니까. 양도 적은데. 양도 적고 사실은 끓이는 라면은 맛 없는데 저거 100원이니까 잘 안 팔리죠.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컵라면도 점점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네, 1976년 유일하게 이것까지 만들게 됩니다. 뭘까요? 뭐 만들 거 다 만들었는데. 액상 스프? 아닙니다. 컵라면 자판기입니다. 진짜? 나 저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자판기 알아요. 예비군 훈련장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휴게소에도 있었거든요. 아, 저건 그러면 라면을 끓여줘요? 아니, 그래서 따뜻한 물이 나온다고. 이 기계 통 안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끓여준다 왜? 뜨거운 물이 저절로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일본 커피 자판기가 들어오는 게 7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자판기보다 컵라면 자판기가 먼저 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었었던 거죠. 우와. 네,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컵라면에 열중하던 시기에 신춘호 회장은 봉지라면 개발에 오히려 더 열을 올립니다. 이 만년 2인자였던 회사의 운명을 바꾸고 간판까지 갈게 한 그 유명한 라면, 바로 이겁니다. 형님 먼저 드시오 라면 아우 먼저 들게나 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제가 먼저 이건 기억나요. 이거는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컨셉으로. 카피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 설화 중에요, 의좋은 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형제가 달밤에 서로를 생각하면서 수확한 곡식을 몰래 갖다 주다가 딱 마주쳤다는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그걸 모티브로 한 카피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라면 이름이 농부의 마음 라면. 뭐 맛도 맛이지만 CM송이 대박을 치면서요, 정말 무섭게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신춘호 회장이
의좋은 형제 덕을 본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신춘호 회장과 신격호 회장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춘호 회장이 그동안 롯데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큰형인 신격호 회장이 회사 이름에서 롯데를 빼라고 경고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겁니다. 아, 대체 두 형제 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회사 이름까지 바꾸라고 한 거죠? 신춘호 회장이 롯데를 나가가지고 라면을 하잖아요. 근데 롯라면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신격호 회장이 그렇게 하게 놔두고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네, 처음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 있냐? 이제 과자를 팔기 시작합니다. 신춘호 회장이.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 과자, 손이 가요. 깡 시리즈. 네,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격호 회장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라면은 나는 안 해. 그러니까 너 해도 돼. 과자? 나 해. 네가 또 해. 너 선 넘었네. 그래서 이제 두 형제 사이가 사업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1978년에 회사에서 롯데라는 이름을 빼고 본인이 히트시킨 라면의 이름을 따서 그걸 사명으로 쓰게 됩니다. 그게 그래요? 바로 농부의 마음, 농. 근데 그 기업 입장에서 회사명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주 큰 결심했네요. 그렇죠. 그죠? 농부의 마음으로 라면을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뭐 의지가 느껴졌는지 반응이 시장에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업계 1위였던 이 전중현 회장 역시 이 라면에서 원재료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1972년 강원도 대관령에 이거를 만듭니다. 관광지로도 유명하잖아요. 대관령에 소를 키우는 대관령 목장입니다. 라면에다가 화학 조미료가 아닌 자연에서 얻은 천연 조미료로 우리가 스프를 만들겠다. 그때 당시에 동양 최대 규모의 초지 목장을 조성을 한 겁니다. 목장이 600만 평, 이러면 이제 감이 안 오죠. 600만 평이면 여의도 면적의 6배. 여의도가 6개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죠. 삼성은 이제 목장에서 이렇게 직접 기른 소고기로 라면을 만들게 된 겁니다. 2위였던 농민이 이제 회사 이름을 바꾸고 역전을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데 원재료의 중요성 때문에 이제 소고기를 직접 길렀었다면 농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경기도 안성에 이걸 지어라 라고 합니다. 이걸 안성? 지어라. 안성 스프 공장을 짓습니다. 1982년에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프 공장이 설립이 되면서 이 농에서 생산하는 라면의 국물 맛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농을 대표하는 라면들이 이제 앞으로 줄줄줄줄 나옵니다. 줄줄이. 82년에 강아지 한 마리 몰고 가세요. 그거 82년. 그게 82년이죠. 저 그거 좋아요. 그거. 83년이 뭐냐면 안성 마춤, 이게 83년. 그리고 84년에 뭐냐면 요거 짜짜라다짜짜짜짜짜라다짜짜 짜장면, 요게 이제 84년이에요. 노래를 너무 못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자, 티 이거잖아. 음이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쨌든 80년대 초반에 만든 거데 지금까지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거든요.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85년에 드디어 업계 1등을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뒤인 1986년 드디어 농심을 대표하는 라면이죠. 그렇지. 이거거든. 사나이 울리는 라면. 이거거든. 이 매운 라면이 출시가 됩니다. 기본 오브 기본이죠. 스테디셀러죠. 1991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판매 순위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메가히트 상품입니다. 농부의 마음 라면들이 이렇게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건 라면 맛도 맛이지만 이름의 영향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부르기도 쉽고 친근한 이름들도 많은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짜짜라짜짜 했던 그 짜장라면 이름이 사실 짜장면과 스파게티를 합친 말이거든요. 진짜 잘 썼어, 이름.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신춘호 회장이라고 합니다. 또 사나이 울리는 매운 라면, 신춘호 회장 본인의 성을 따서 지은 거라고 합니다. 저 두 개의 네이밍은 진짜 대박이죠. 기가 막힌 거죠. 처음엔 직원들이요 굉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름에 매울 신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매울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안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게다가 포장지에 한자까지 넣겠다고 하니까 다들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춘호 회장이 끝까지 그 이름을 고집해서 사나이 울리는 이 카피가 최고의 스테디셀러가 되는 거죠. 사실 라면 업계에서 신춘호 회장이 장명의 대가로 통합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그 이름도 신 회장이 직접 지은 거라고 합니다. 안성의 유명한 탕라면도 신춘호 회장이 직접 지은 거라고 합니다. 경영 센스가 대단하네. 근데 이분이 이름만 짓는 게 아니라 광고 카피도 직접 지으신 게 되게 많은데 사나이 울리는 매운 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것도 이제 본인이 만드신 거고 이거 한 마리 몰고 가세요. 그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우와. 이렇게 1980년대 신춘호 회장의 회사에서 출시한 신제품들이 연이어 대박 행진을 하면서 라면은 삼행이라는 공식이 깨졌고요. 1980년대 중반부터 라면의 원조 삼행을 뛰어넘어 업계 1위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특히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국인의 라면 사랑에 그야말로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농라면은 서울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의 공식적인 공급업체로 선정돼서 매출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농 시대가 온 겁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하면요. 바로 이 사람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아, 떠오르죠. 한국 육상 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 상관왕을 차지한 라면 소녀. 바로 임춘애 선수입니다. 인터뷰에서요. 라면만 먹고 뛰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라면이 바로 헝그리 정신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임춘혜 선수가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 아니라고. 뭐가요? 라면만 먹고 뛴 거 아니라고. 아, 김치도 먹었다? 이게 이제 아니요. 학창 시절에 교장 선생님이 운동 선수들에게 간식으로 라면을 줬는데 그거를 내가 많이 먹었었다 했던 게 이제 와전된 거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훈련할 때는 라면보다 훨씬 비싼 거 드셨습니다. 삼계탕 드셨어요. 삼계탕은 먹어줘야지. 근데 라면 소녀라는 타이틀이 좀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2의 임춘애로 불린 스포츠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체조 금메달리스트가 된 양학선 선수입니다. 당시에 이제 가족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할 정도로 형편이 되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극복하고 금메달을 따서 모두를 감동시켰죠. 이제 학생일 같은 경우에는 집에 주말에 한 번씩 와요. 그러면은 엄마 너 라면 먹고 싶어 2개. 거기다가 밥 한 공기 딱 말아서 딱 먹고 그러면은 배부르다고 아 잘 먹었다고. 가장 좋아한다는 그 라면, 이 라면을 양학선 선수에게 평생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 운동선수들한테 라면은 헝그리 정신의 상징이고 그러면은 정치인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서민적이고 소탈한 이미지, 라면 먹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라면을 진짜 좋아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대충 알겠네. 유명하죠. 대충 알겠네. 노무현 대통령. 20년 4개월 동안 5분의 대통령을 모신 청와대 천상현 셰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셨어요. 본인이 끓여서 가족들이랑 같이 드셨어요.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먹어본 사람으로서 라면은 면발은 스프는 농 이렇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더라. 근데 그렇게 해서 먹었더니 색달라요. 맛있어요. 면발하고 이 스프 맛이 아주 조화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라면을 끓이다 보면 해장하기 위해서 콩나물이라든가 아니면 몸에 좋다는 버섯 종류, 뭐 자연송이도 넣고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면은 맛 자체가 변형이 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계란하고 파 정도만. 계란을 이렇게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거. 젓가락으로 누르면 톡 터질 수 있는 정도 그 원형 그대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자, 라면 하면 이제 생각하는 유명인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중에서 라면 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성댁이라고요. 아유, 맛있겠다. 여보. 뭐니 해도 얼큰한 안성탕면이 당신에게는 안성맞춤이구려. 많이 먹었는데 옛날에. 강부자 씨는요.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우와. 무려 13년간 녹음의 간판 CF 모델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래 했네. 강부작 씨가 라면 광고 오래 하다가 이제 하차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라는 거예요. 그때 하차할 때 이제 당시에 업계의 최고의 악역이 누구냐면 연민정. 이의리 씨한테 이제 네가 안성댁이야 이러면서 안성댁 타이틀을 물려주는 컨셉 이걸로 광고를 찍어서 당시에 화제가 굉장히 됐었거든요. 그래 이제 네가 안성댁이다. 네. 라면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잖아요. 게다가 과거에는 서민 음식이라는 음식이 굉장히 강해서 예쁘고 잘생긴 모델보다는 좀 서민적이고 푸근한 국민 엄마 같은 이미지를 선호했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는 음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라면도 주식이 아니라 간편식, 별미 개념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선호하는 광고 모델도 개성 있는 스타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라면 그러면은 인기 스타를 썼던 것 같아요. 저 학창 시절 때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애를 꺾어도 라면 못 바꿔요. 라면. 핑클, 실로폰 같은 거 두드리면서. 핑클만 찍은 게 아니에요. 한승연 씨도 찍었습니다. 네. 카라가 라면 찍지 않았습니까? 찍었었죠. 저게 뭐야? 맞아. 야, 찍고 싶다. 언제죠? 저거요? 한 15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다시 보니까. 근데 라면 광고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그럼요. 없죠. 이번 빼놓을 수 없죠. 큰일 납니다. 예전에 이렇게 막 눈알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면 광고는 이분이에요. 나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차로니 잣로니 자연스럽게 잣로니 중화풍의 맛있는 짜장면 잣로니 그래 나 이거 기억나. 저게요. 저게 나와가지고 짭들이 이겨버렸어요. 거짓말을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 딱 공장에서 밀가루가 없어서 못 만들었다니까. 저게 대박을 쳐가지고 지방에 야간 없어가면 이경주 출연이 아니야. 짭돈이 특별 출연. 와 진짜? 정말요? 중국 어디 올라갔다니까요. 다른 갈 필요도 없어. 자연스럽게. 그래 막 술집에 손님들이 전부 다 짭돈이. 검증이 안 되니까 이게. 그때는 근데 시절이 좋았어요. 8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흔히 당군 일의 최대 호황. 그렇지. 네, 3조 호황. 굉장히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을 때였는데 라면 업계도 거기에 올라타서 호황을 누리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잘 나가던 라면 시장이 갑자기 확 하고 꼬꾸라지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우지파동입니다. 우지파동. 유명했죠 이거. 이게 한 통의 투소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89년 11월인데 이 누군가가 서울지방검찰청에 투서 하나를 보냅니다. 몇몇 기업이 도저히 사람은 먹을 수 없는 공업용 소기름으로 라면을 만들고 있다 라고 고발하는 내용으로 투서를 보낸 겁니다. 아주 자극적이에요. 근데 그리고 악의적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검찰청에 수사를 해가지고 많이 구속이 됐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가 말이죠. 엄청나게 무리하게 했어요. 압수수색을 다 하고 완전히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신문, 방송, 텔레비전을 막 매일 숨도 못 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라면 그 사건 나고 직원들도 수천 명, 1000명 단위로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제일 타격을 맞은 게 어디냐면 삼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식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쓰는 우지는 공업용이 아니라 진짜 식용 소기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당시만 해도 보도 이렇게 처음에 딱 때리고 몇 명 구속되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정정된 정보를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처음에 본 거 공업용 우지라며 구속됐다며 그럼 그다음에 아무리 뭐 무죄를 받고 이래도 정정이 안 되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었죠. 구속되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당시에는 보사부라고 불렀습니다. 보건사회부 보사부 장관 김종인 장관. 당시에 TV에 나와가지고 발표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 우지 라면에 대해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인체에 무해. 괜찮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실제로 라면 먹는 모습까지 이렇게 TV에서 생중계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처음에 들어간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별로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논란이 생긴 거죠?
이게 서구하고 우리나라하고 식문화 차이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서구에서는 그 우지, 소고기 기름도 1등급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위에서 나오는 건 뭐 버리거나 공업용으로 실제 거기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 거죠.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혹은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2등급이나 3등급 우지도 정지하면 식용으로 써요. 지금도 2등급 우지는 식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그때 당시에는 1등급이 아닌 우지는 다 공업용이다. 사람들은 그러면 공업용 기름으로 우리 공업용 기름 하면 막 자동차 엔진 오일 막 이런 느낌 나죠. 식품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타격이었죠. 예. 이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오해가 좀 풀렸습니까? 저게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거든요. 정확하게 시간이 7년 9개월. 와 진짜 오래요. 저 신문 뉴스에서 다 때려도 사람들이 몰라요. 기억도 안 해. 그러면은 그럼요. 이미 다 늦었죠. 당시 이제 식품에 우지 만든 라면에 대한 어떤 반감, 처음에 들었던 나쁜 인식 이게 이제 오래 가니까 식품으로서는 사실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거죠. 어쨌든 이 우지 파동 때문에 시장 자체가 완전히 변합니다. 이제 1위가 농심이기는 했지만 3위, 2위로 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져서 농심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농심이 운도 좋아요. 이미 80년대부터 농심은 파뮤 들어보셨나요? 파뮤? 파뮤 알죠. 식물성 기름을 쓴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라면 회사는 농심밖에 없는 거죠. 압도적 1등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삼가 농심으로 대표되는 라면 업계 양강 구도가 이제 무너지자 또 무섭게 차가올라온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뚜기 창업주 함태호 명예회장입니다. 네, 이 회사 그 원래 이름보다 가뚜기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더 유명한데요. 아마 창업주분은 몰라도 이분의 아드님이 한명준 회장과 손녀 되시는 뮤지컬 배우시죠. 한연지 씨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네요. 그건 유명하죠. 검소한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이 우기 창업주인 함태호 명예회장님은요, 함경남도 원산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경고에 진학한 수재였고요. 경기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재학 시절 6.25 전쟁이 터지자 군에 자원 입대를 해서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당시 부잣집 아들이요. 사실 그것도 전쟁 중에 군인이 되겠다고 한다면 뭐 누가 이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어떤 이 남다른 큰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서요, 경제학을 전공하고 바로 부친의 화학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독립해서 풍상사라는 식품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이 풍사를 차리게 된 게 1969년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카레, 스프, 케첩, 마요네즈 이런 거 만들었어요. 창업 4년 만에 이 풍삼사에서 이름을 지금의 우기로 바뀌게 된 건데, 당시에는 이제 카레하고 마요네즈가 히트를 치면서 잘 나가는 중견식품 회사로 이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라면 사업을 했던 건 아니었네요. 네, 맞아요. 우기는 사실 네. 라면에 진출한 게 꽤 늦어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라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라면 업계는 삼양하고 농심뿐만 아니라 한국가 만든 포도라면, 그리고 뭐 청식품, 그래, 이런 데가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1987년 말에 우기가 그중에 청식품이라는 곳을 인수해가지고 라면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 아마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청식품 기억하실 거예요. 팬더 모양 마크를 단 이 청라면. 네, 기억이 나네요. 아마 이주일 선배님이 전성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광고가 아주 재미있고 신선했었어요. 온 차원의 라면 맛이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맛으로 승부를 걸자 이겁니다. 라면. 잠깐, 얼큰한 라면 드시면 땀나요. 이거는 전혀 모르는 사실을. 이 청라면이 양은 좀 푸짐했는데 솔직히 이게 맛은 별로예요. 뭐 그랬어요. 그래, 나 기억나. 진짜 맛없었던 것 같아. 청핀토스 그 회사가 야구들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라면도 그렇게 맛있는데 야구는 똑바로 하겠냐 하고 놀리고 그랬더랬어요. 잔인하다. 아니, 왜냐면 당시에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들은 다 이름이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런 생판 처음 듣는 이름인데 라면을 만들어 라면도 맛이 없어. 청핀토스 야구도 못해. 근데 광고는 보면 제일 광고를 비싼 연예인들이 나와. 얘네들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호사가들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해냈냐면
어디서 많이 본 글자인데 청와대 보물. 뒤에 청와대인이 있네. 청와대가 있나? 이게 또 그렇게 되나? 각하가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당시에 막 의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도. 그런데 어쨌든 망합니다. 3년 만에 청식품이. 그런데 알고 보면 청보가 굉장히 알짜였어요. 그래서 기술력이 없어서 라면 맛은 별로였지만 생산 설비, 제조 기반은 굉장히 탄탄했거든요. 그래서 오뚜기 입장에선 청보를 인수한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엌에 식재료 빵빵한 요리 못하는 엄마 느낌. 말된다. 네, 오뚜기가 원래 다른 라면 회사에 들어가는 파묘라든가 우지 이런 거 생산해가지고 공급하는 회사였거든요. 게다가 라면 스프에 들어가는 당근, 양파, 파 뭐 이런 것들도 직접 가공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마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면 공장만 없었지 라면 만들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라면 사업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의 대표 라면이라 할 수 있는 더운 라면, 제일 좋아하는. 리얼 라면이 사실은 청에서 만든 라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한 건데요.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이제 청라면에 대한 선입견이 많았고요. 굳이 안 사 먹고 싶었던 거였죠. 맛없는 라면이다. 회사뿐만 아니라 원래 그 영화 이름이나 뭐 노래 이름이나 다 제목 따라가잖아요. 이 회사도 똑같습니다. 포기를 모르고 프로젝트 팀을 꾸려가지고 오뚝오뚝. 네, 연구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청라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식감이 그렇게 안 좋았대요. 근데 이 라면 회사에서 이걸 넣어서 승부수를 띄웁니다. 면에 이걸 넣습니다. 면이에요? 저는 지금도 여기 회사 이 면만 먹어요. 전분을 넣나? 타피오카? 고구마 전분 아니야? 고구마 전분? 달걀입니다, 달걀. 달걀을 넣습니다. 면 반죽을 할 때 이때 당시에는 달걀을 넣는 회사가 없었대요. 근데 여기에서 면 반죽에 달걀을 넣어봤더니 쫄깃해지는 거예요. 이경규 선배님도 네네. 당라면 네네. 개발하셨잖아요. 네. 라면 만들 때 제일 신경을 썼던 게 어디신가요? 로열티에 가장 많은 신경 쓰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외할머니하고 둘이 살았어요. 어렸을 때. 아니 대학교 다닐 때. 대학 다녔을 예. 외할머니가 그 저 닭곰탕을 항상 끓여줬어요 저를. 근데 그게 너무 국물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라면 대회를 한다길래 나는 할머니의 그 닭곰탕 그 정서를 살려서 거기다가 라면을 넣어보자. 원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짓말로 자꾸 말을 지어내려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대부분 닭이에요. 그죠? 저 치킨 라면 있죠? 네, 닭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참나. 그때는 참나 그냥. 자, 아무튼 오뚜기 우리 찐 라면의 인기 비결이 사실 또 있는데 순한 맛하고 매운맛 이렇게 출시가 됐잖아요. 사실 이 두 가지 버전이 출시된 라면이 없어요. 소비자 입맛에 맞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폭을 넓힌 건데 그 전략이 먹힌 거죠. 그래서 2013년에 라면 원조인 삼라면 꺾고 2위까지 올라서서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라면으로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별명이 가뚝이잖아요. 그래서 창업주인 함태호 회장을 희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징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입니다. 지금은 문체부 2차관이죠. 네, 맞습니다. 이 장민아 차관은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요, 현역 시절에 돌아가신 함태호 회장과의 인연을 뒤늦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함 회장이요, 억지로 체중을 늘린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야 하는 운동인데 더 잘 먹었으면 좋겠다 라면서 장 차관을 후원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대신에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라고 조건을 하나 달았대요. 뭐요? 바로 뭐냐면 절대 함태호 회장 자신이 후원해줬다는 얘기를 발설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다려.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그 사실이 점차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본인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도 남한테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셨네요. 마케팅을 그냥 긴 안목에서 한 거 아닐까? 정말 정서가 좋아요, 저. 뭡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특히 또 동남아시아 쪽 현지인들에게는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저도 해외 나가면 약간 라면 도장 깨기처럼 현지 라면도 사고 이렇게 라면 구경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라면이 종류별로 이렇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짭뿌리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BTS 정국 씨가 라면을 죽처럼 만들어서 라죽 레시피를 공개했을 때도 K라면 매출이 급상승합니다. 또 최근에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죠. K-팝 데몬 헌터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라면 먹는 장면 나오거든요. 라면이랑 김밥이랑 같이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매출이 상승했대요. 끝내주죠. 네. K 콘텐츠가 잘 나가면 우리 라면도 덩달아서 잘 팔린다는 얘긴데요. 그렇게 요즘 외국인들은 라면 먹기를 일종의 K 문화 체험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K라면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는데 작년에는 사상 최초로 수출액이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10억 달러.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만 7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한국이 라면 종주국인 어찌 보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출국이 된 거죠. K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이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부쩍 늘었거든요. 근데 이분들 사이에서 한국 라면의 성지로 통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우와. 라면 박물관이. Because it's our graduation trip. It's so amazing. So much There's a lot of because we saw in Instagram. Korean ramen is kind of yeah, budak mostly. Oh, it was really neat to see all the different ramens, all the different kinds on the wall here. Surprise. There's a big Koreatown in New York City, and sometimes we eat a lot of Korean food, so we wanted to try the Korean ramen also. I've had a couple of different kinds and just kind of pick and choose where I go. Not this one. So it's just kind of whatever looks good, I guess. I'm gonna need more days to try out all the ramens.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만의 레시피나 좀 이색적이게 조합하면서 또 재미를 느끼고 계십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분들은 한 250분 정도 방문을 하시고 주말에는 300명에서 400명 정도 이제 방문을 하시는 편입니다. 저기가 이제 라면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출시되어 있는 모든 라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라면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 가서 라면 구경하고 사고 또 거기서 먹어보기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외국인들에게 굉장한 관광 명소라고 하죠. K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 바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운맛 때문입니다. 뚝딱합니다. 인기가 나날이 불타고 있어요. 이제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잘 팔리는 극강의 매운맛을 낸 라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매운맛을 나타내는 스코빌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불닭 라면 스코빌 지수가 사나이를 울리는 매운 라면보다요 무려 1.6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네. 저는 이게 못 먹어봤어요. 매워가지고. 오, 그래요? 네. 그 흰 거만 드시니까. 저는 이거 집에 소스만 있어요. 저도요. 소스만 사서 막 비벼 먹고 찍어 먹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는 싸이 아니야, BTS 아니야, 뭐 이랬었는데 불닭 먹어봤냐 이래요. 정말로요. 젊은 애들끼리요. 그래서 그거를 맛있게 먹는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서로 공유하는 게 진짜요? 하나의 그냥 또 다른 문화가 된 거예요. 어우, 저거 먹는 거 봐라야.
근데 이 라면이 파이어 누들 챌린지 열풍을 타고 인기를 끄니까 이제는 애들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애기들이요? 어머, 저걸 보고 우는 거예요? 저거 마스코트를 보고 우는 거예요? Were you happy tears? Yes, happy tears. 정말 행복해하네요. 야, 진짜. 애기가 먹기엔 진짜 매울 것 같은데. 불닭라면을 좋아하는 아이도 놀랍지만 또 그걸 알고 박스채 보내준 회사도 참 센스가 있는 것 같은데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불닭라면 2012년에 정식 출시가 됩니다. 이 라면이 탄생하기까지 회사를 키운 숨은 주역이 있습니다. 이거 신문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유명한데 삼양식품의 김정수 부회장이에요. 네. 1964년생인 김정수 부회장 서울예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했고요. 전중윤 창업주의 장남인 전 인장 회장의 부인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뒤늦게 경영에 뛰어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게 전업주부로 쭉 계시다가 어떻게 해서 회사 경영을 하게 되신 것이죠? 89년에 우지파동이 일어났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97년에 IMF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산업품이 한번 부도위기까지 몰렸었대요. 진짜 회사가 넘어가기 직전까지 갔을 때쯤에 근데 이것도 참 생각이 좀 독특한데 그냥 식품 사업이니까 여성 임원이 한 명 정도 있으면 되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며느리한테 너도 그냥 회사에 들어와서 한번 일해볼래? 라고 하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삼식품도 이때 당시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화의 절차까지 들어간 건데 화의 절차가 뭐냐면 그냥 파산 직전에 야 이거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회생하게 만들자, 살려보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김정수 부회장이 구원투수를 데리고 옵니다. 그게 누구냐? 좀 생뚱맞은데 현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 이 전인장 회장하고 저 정몽규 회장이 원래 친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현도 실향민 출신이고, 그죠? 예, 삼도 그러니까 호용우제로 지냈던 사이라는데. 그러니까 김정수 부회장이 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네가 자금을 지원을 해줘. 대가는 내 지분을 줄게. 이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엄청난 베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김정수 부회장의 주식을 매수해서 우호지분 역할을 해준 거고 결국 그래서 이제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던 거고요. 이 경영권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삼식품 오너 일가를 구해준 큰 며느리 이 김정수 부회장이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불닭의 어머니. 네, 불닭의 어머니. 불닭의 어머니네. 이 유명한 불닭 라면을 기획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김정수 부회장. 불닭의 어머니라니 진짜 대단하네요. 평소에 매운맛을 좋아하셔가지고 불닭라면도 만드시게 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못 드신대요, 잘. 못 드신대요? 2011년에 고등학생 딸이랑 명동을 걷고 있는데 줄 서서 먹는 식당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매운 닭을 이렇게 볶아서 파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매장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주변을 살펴보니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걸 먹는 거를 보고 아 이거를 좀 라면으로 좀 만들면 괜찮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직원들이랑 뭐 매운 소스랑 재료를 연구를 해가지고 2012년에 대망의 불닭라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성공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파는 10대 라면들 있잖아요. 다 80년대 라면들이에요. 21세기에 나오는 라면은 불닭밖에 없어요. 계속 뭐 온갖 신상품이 나오는데도 80년대에 있는 라면들이 아직도 매출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불닭면만 예외예요. 그래. 지금 불닭라면 판매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2024년 상반기 누적 판매량이 70억 개. 지금 또 1년이 지났으니까 더 많이 팔렸겠죠. 70억. 이 삼식품에서 수출하는 라면 중에 80%를 불닭라면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수 부회장이 재벌가 며느리 출신 뭐 이런 타이틀은 다 사라지고 이 대신에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여성 리더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서 1등이 아니잖아요. 농민이 그 3위를 꺾은 이후로 오늘날까지 계속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해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예, 유럽의 지붕이라고 일컫죠. 바로 스위스 융프라우에 가면요. 꼭 먹어야 한다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나이 울리는 매운 라면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서는요, 이 라면을 1999년부터요, 스위스 융프라우 전망대 라운지에서 판매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이 라면이 융프라우부터 지구 저쪽 최남단의 칠레까지요. 전 세계 무려 100여 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요 10만 개 이상이 팔리는 한국의 대표 라면이기도 합니다. 농민이 제일 공을 들이는 거는 중국이에요. 왜냐면 중국이 원래 면 좋아하잖아요. 중국 국수 좋아하고 인구 많고 저기다가 라면을 다 깔 수 있으면 완전 초대박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 라면배 세계 바둑 대회. 예. 이걸 개최하는 거예요. 저 유명하죠. 예, 유명한 대회입니다, 이거. 빨갛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농협회 이런 게 아니라 농림하면 본인들의 회사를 대표하는 상품 이름을 그냥 바둑 대회의 명칭으로 써가지고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다면 두 회사 중에 해외에서 더 잘 나가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해외 매출 기준으로만 보면 현재 라면 업계 수출 1위 기업은 상입니다. 불닭 라면. 농 2위인데 근데 이제 농협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본인 국내에서는 1위니까 특히 올해 60주년이거든요. 창립 60주년이라서 그 매운 라면의 영문명 앞글자를 따서 이제 글로벌 브랜드 슬로건을 정했답니다. 스파이시 해피니스 인 누들. 라면에 담긴 매콤한 행복. 이런 뜻인데 요거를 알리기 위한 이제 홍보 마케팅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수출용 라면 포장지에 코리아 넘버원. 이거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1등 기업이다라고 하는 걸 좀 알리고 싶은 걸 좀 이렇게 제품에다가 딱 박아 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해외 시장에서 두 회사의 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이 농협은 80년대부터 해외 시장을 꾸준하게 개척을 해왔거든요. 미국 LA에 제1공장과 2공장이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라면을 국내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고 중국의 1호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이 상황이 지금 두 회사의 희위를 좀 엇갈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얼마 전에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식품 부문에서 기존의 10%였던 관세가 15%로 올라갔어요. 농협 같은 경우는 거기에 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영향을 그만큼 안 받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조금 더 가중될 그런 영향이 있죠. 이 관세 때문에 그 라면 업계에 좀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라면 업계 빅3 중에 한 곳이 이제 가뚝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저 BTS 진이 모델이 돼가지고 화제가 되는데. 맛있다. 진심. 요즘 해외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네, 현재 가뚜기 라면은 전 세계 약 7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3위나 농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K라면 돌풍에 힘입어 2022년 해외 매출이 3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성장 중인데요. 특히 라면 이름과 같은 방탄소년단의 진을 모델로 기용해 해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띠부실이라고 하는 랜덤 스티커를 진짜? 넣어서 판매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출시 한 달 만에 매출이 40%나 급등했습니다. 우와. K-팝 스타에 대한 관심이 K라면 매출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라면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죠. 네모난 라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빅3는 아니고 빅4에 드는 회사거든요. 유명한 라면이 많아요. 그렇죠. 인기 제품이 뭐 제가 개발한 닭라면도 있지만 왼손을 비비고. 왼손에 비비고 오른손을 비비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유명한 게요. 러시아에서 유명한 네모난 컵라면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게 국민라면이에요. 이게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하고 우리나라 부산항을 오가는 배들이 있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보따리상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배에서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내려서 그다음에 모스크바까지 가려면 끊으면 배나 기차 안에서 먹었던 게 딱딱한 빵이나 분말 스프예요. 그럼 맛이 없거든, 자꾸 오래 먹으면. 그런데 컵라면 보니까 따뜻한 국물이 있네. 그리고 러시아 스프도 좀 칼칼한데 이것도 칼칼하네? 그리고 용기가 네모나니까 배나 기차에서 흔들려도 쏟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나 이 보따리상들 이걸 먹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로 퍼져가지고 러시아 국민 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컵라면이요, 2000년대 들어서 현지 판매량이 매년 2억 개를 넘어설 정도로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라면이라는 단어 대신요 더쉐라. 아, 도시락. 러시아 발음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라면의 대명사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러시아를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현지화 전략이에요. 네. 러시아가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인들이 저기에다가 뭘 넣어서 먹냐? 마요네즈를 쭉쭉쭉쭉 짜서 먹는. 근데 이게 열량이 높으니까 그렇게 짜서 먹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예 마요네즈 소스를 추가한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얼큰한 국물이 아니라 마요네즈가 들어간 부드럽고 고소한 스타일의 이런 러시아 맞춤형 라면 현지화 전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60년이 넘은 세월 동안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 라면. 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라면을 먹으면 저녁에 얼굴이 붓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녁에 뭘 먹어도 얼굴이 부어요. 당연하죠. 라면이 죄가 아니야. 네? 라면이 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라면을 사랑합시다. 모든 한국인은 소울푸드죠. 이게. 그럼요. 라면을 제일 좋아한다는 사람은 없을 수 있는데 라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식사 거르고서 배고플 때 계란 넣고 막 거기 막 신김치랑 찬밥 있어 말아서 먹고 이거만큼 맛있는 게 없거든요. 소울푸드다. 소울푸드죠, 한국인은. K라면은 한국을 체험하는 문화 콘텐츠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맛은 물론이고 마케팅, 우리 문화가 빚어낸 소중한 문화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라면은 한 세대의 기억이고 추억이고 한류의 현재이자 미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다 필요 없이 오늘 저녁에는 야식 땡기실 시간인데 라면 한 그릇 빨리. 늦으면 살만 찝니다. 빨리 김치에다 이렇게 싹 드시고 주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